대피 명령은 내릴 수 없습니다. 일본 현 재난대책본부의 대형 회의실. 벽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산비탈의 경사계 수치와 간구량, 하천 수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아직 정상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612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논으로 향하는 농민들까지 누구도 자신들이 거대한 산사태 이동 경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 측 책임자 다나카 마사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상 센서에 이상이 없습니다. 균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성 영상 하나만으로 600명이 넘는 주민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건너편. 한국대전의 위성정보분석센터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윤 박사는 눈앞의 그래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1.1.8mm, 어제 4.1mm, 그리고 방금 수신된 최신 관측값 7.2mm. 숫자만 보면 손가락 한마디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임이 커지고 있느냐였습니다. 다나카 과장님,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치마가 아닙니다. 그녀는 화면에 산의 단면도를 띄웠습니다. 붉은색 화살표들이 산 중턱에서 마을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두 개의 레이더 자료가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면 전체가 계곡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다나카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오차 가능성은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것이 아니군요. 하지만 오차를 최대치로 적용해도 5.9mm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일본인 지질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림 지역의 레이더 영상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비가 오면 토양 수분이 변하고 나무잎이 흔들립니다. 실제 이동처럼 보이는 신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면 늦을 수 있고, 불확실한 자료로 대피시키면 수백 명의 삶을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지훈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새로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7.2mm였던 변유량이 불과 14분 만에 8.9mm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나카 과장님, 지금 즉시 대피를 시작해야 합니다. 14분짜리 보조자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밀 관측도 아닌 자료로 대피 명령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서윤은 화면에 표시된 시간과 변이 곡선을 확대했으니 했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던 그래프가 마지막 구간에서 갑자기 꺾여 있었습니다. 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지금부터는 1mm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가속도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일본 현장 점검팀의 무전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거친 빗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관리도로 상부에서 나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가. 무전이 끊겼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 뒤 다시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지는 듯한 낮은 굉음이 들렸습니다. 우두두두둑. 철수합니다. 도로의 균열이 쾅. 통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팀 위치 확인해.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무전기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최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8.9mm였던 숫자가 다시 바뀌고 있었습니다. 94, 98, 10던 3. 서윤이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산사태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일 수도 있었습니다. 몇 분 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래쪽 도로를 비추던 CCTV 화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서 전봇대가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넘어뜨리지 않았는데 전선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도로 표면에는 검은 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양쪽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손바닥 너비로 벌어졌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즈사와 전 지역에 즉시 대피 명령을 발령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마을 방송으로 전달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40초. 주민들이 방송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 최소 5분. 고령자들을 버스에 태우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40분 이상. 그리고 산 위쪽에서는 300만 톤이 넘는 흙과 바위가 이미 천천히 마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본이 믿었던 지상 센서는 끝까지 정상이라는 녹색 불빛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국 위성의 7mm가 612명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경고고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되기 48시간 전, 미즈 사회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마 구름은 다카미네산 정상에 낮게 걸려 있었고 산 아래 좁은 도로에서는 작은 우편차 한 대가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즈사와는 일본 서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로는 폭이 좁은 강 하나가 흘렀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지만 고향을 지키는 노인들과 가족 단위 주민들이 여전히 밭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카미네산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봄에는 산나물이 자랐고 여름에는 깨끗한 계곡물이 흘렀으며 가을에는 붉은 단풍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큰 산사태가 없었습니다. 장마철마다 작은 돌이 떨어지거나 산길 일부가 무너지는 일은 있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계절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전 6시 10분,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빵집에서는 사토 유키코가 첫 번째 빵을 오븐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68살의 유키코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만들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 단팥빵과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2층 계단에서 손녀 아오이가 내려왔습니다. 10살인 아오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작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유키가 이상해요. 유키코는 빵을 진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니? 계속 산 쪽만 보고 있어요. 고양이는 창문 앞에 앉아 다카미네산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꼬리는 바닥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키코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산은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보지. 그 순간 진열장 위에 놓인 작은 유리병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병 안에 들어있던 동전 2개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짤랑. 아오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진이에요? 트럭이 지나갔겠지. 하지만 도로에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유키코는 병을 손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마을에서 그 작은 떨림을 느낀 사람은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흔들렸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축사 안의 소들이 갑자기 불안하게 울었다고 말한 농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산의 움직임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재난도 처음부터 굉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유리병 속 동전이 한번 부딪히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전 7시 35분 미즈사와에서 70km 떨어진 현 재난관리센터 다나카 마사토는 밤사이 업데이트된 기상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17년 동안 재난 대응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공무원이었습니다. 산사태와 홍수, 태풍 대응을 수없이 경험했고 누구보다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앞으로 48시간 동안 최대 24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많은 양이었지만 장마철 산악지대에서 드문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미즈사와 지역 토양 우량 지수는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젊은 분석관 고바야시가 답했습니다. 현재 42%입니다. 하천 수위는 정상 범위입니다. 다카미네산 경사계는 전체 정상입니다. 화면에는 산비탈 곳곳에 설치된 센서의 상태가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난 대응에서 경보는 감정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나 산이 불안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주민을 대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대피령이 발령되면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고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령자들은 이동 중 다칠 수 있었고 축산농가는 가축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며 버틸 가능성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경보가 빗나가면 다음 경보 때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믿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단계만 유지합시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현장 순찰을 한번 보내고 간구량이 예상보다 빨리 증가하면 보고하세요. 당시 판단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상 센서는 정상이었고 간구량도 위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센서가 설치된 지점과 산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점이 6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한국대전의 위성정보분석센터 최서윤 박사는 3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6살의 서윤은 레이더 위성 영상 분석 분야에서 18년을 일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우주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똑같아 보이는 2장의 영상 사이에서 땅이 몇 밀리미터 움직였는지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레이더 위성은 구름 너머의 지표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촬영할 수 있었고 장마철처럼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상황에서도 전파를 이용해 땅의 변화를 읽어냈습니다. 같은 지역을 반복 촬영한 신호를 비교하면 지표면이 위성 쪽으로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서윤의 팀은 동북아 산악 지역의 토양 수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 서부 지역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재난 감시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지형 분석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젊은 연구원 한지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박사님, 다카미네산 지역은 간섭도가 너무 낮습니다. 산림 때문이겠죠. 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신호가 많이 깨집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이 우거진 산에서 밀리미터 단위의 움직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신호가 달라질 수 있었고 토양이 비에 젖으면 반사 특성이 변했습니다. 서윤은 신뢰도가 낮은 지점을 모두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바위 노출부와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겨요. 지훈이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점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산 중턱을 따라 몇 개의 작은 점만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변과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지점 과거 자료와 비교해봐요. 오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12일 전 자료, 6일 전 자료, 3일 전 자료, 그리고 오늘 자료가 순서대로 나열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 전 영상에서 아주 작은 위상 변화가 나타났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계산 결과를 띄웠습니다. 1.8mm입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서윤은 즉시 대기 자료와 기상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레이더 신호는 대기를 통과하는 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 땅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대기 상태가 달라지면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대기 지연을 보정하자 산 전체에 퍼져 있던 색 변화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작은 영역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훈이 몸을 앞으로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정 후에도 남았습니다. 서윤은 지형도를 겹쳤습니다. 변화가 나타난 곳은 다카미네산 남동쪽 사면, 오래전에 벌목을 위해 만든 임도 바로 위쪽이었습니다. 임도 아래에는 좁은 계곡이 있었고 계곡은 미즈사와 마을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촬영 방향 자료는요. 오늘 밤 상승궤도 관측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바로 비교해요. 일본 측에 보내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1.8mm. 재난을 선언하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였습니다. 불확실한 자료를 성급하게 경고로 보내면 연구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관측 이상 보고로만 보내요. 위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증거가 아닙니다. 서윤이 말했다. 하지만 관심 지역으로 등록하고 반복 관측은 시작해요. 지훈이 화면 한가운데 노란색 원을 표시했습니다. 관심 지점 D17. 그 순간에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수백 명의 생명을 둘러싼 모든 논쟁이 그 작은 원 하나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후 1시 20분 미즈사와의 첫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우산을 쓰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녔고 논에서 일하던 농민들은 하늘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방송에서는 장마철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하천과 계곡 주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키코는 가게 밖에 세워둔 메뉴판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오이가 물었습니다. 비 많이 온대요. 조금 많이 온다네. 내일 학교 쉬어요. 벌써부터 그런 생각만 하니 아오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유키는 현관 앞에 웅크린 채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낮고 둔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천둥처럼 들렸지만 하늘에는 번개가 없었습니다. 유키코도 손을 멈췄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산에서 나무가 쓰러졌겠지. 유키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은 안개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산 중턱에서는 빗물이 낙엽층을 통과해 흙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카미네 산의 표면은 오래된 화강암이 부서져 만들어진 풍화토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른 상태에서는 비교적 단단했지만 물을 머금으면 모래처럼 힘을 잃을 수 있는 지질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얇은 점토층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되자 물은 풍화토와 점토층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점토는 서서히 미끄러운 막처럼 변했습니다. 아직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로에도 균열이 없었습니다. 센서도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붙잡고 있던 마찰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작은 돌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그 위에 흙이 몇 밀리미터 내려앉았습니다. 나무 뿌리 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산사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은 더 이상 완전히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지역 토목사무소의 현장 점검 차량이 다카미네 산 아래 관리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오카다 요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카다는 이 지역 도로와 산비탈을 22년 동안 관리한 현장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차량에서 내려 배수로와 낙석 방지망, 경사계 주변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젊은 직원 나카무라가 태블릿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경사계 수치는 정상입니다. 통신 시간은 마지막 자료가 17분 전입니다. 오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7분 전 자료를 정상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전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센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장비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주변 도로에도 눈에 띄는 균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카다는 배수구 앞에서 발을 멈춰뒀습니다. 진한 갈색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랬습니까? 나카무라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배수량은 평소의 2배 정도입니다. 오카다는 손전등으로 배수구 안쪽을 비췄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작은 자갈이 계속 굴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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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이 너무 탁해. 피레니? 표면 흙이 씻겨 내려오는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오카다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산 안쪽에서 물길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배수량 증가와 높은 탁도를 기록했습니다. 즉각적인 붕괴 징후는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이 차량을 타고 떠난 지 11분 뒤 관리도로에서 300m 위쪽 숲속에 소나무 한 그루가 아주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나무 자체가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서 있던 땅 전체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동 거리는 불과 1.4mm.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통과하던 레이더 위성은 그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12분, 한국위성정보분석센터.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뒤에도 최서윤과 한지훈은 분석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승 궤도에서 촬영한 새로운 자료가 수신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의 관측 자료를 결합하면 산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지점에서 나오면 실제 변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모두 들어오자 보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궤도 오차 제거, 대기 지연 보정, 지형 보정, 산림 노이즈 제거. 몇 분 뒤 새로운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자료에서도 같은 위치의 변화가 잡혔습니다. 서윤은 즉시 두 관측값을 결합했습니다. 화면에 작은 화살표가 나타났습니다. 화살표는 산비탈 아래쪽 미즈사와 마을로 이어지는 계곡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실제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예상 변유량은 1.8mm. 아직 작은 수치였지만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일본 공동연구팀에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서로 다른 관측 궤도에서 동일 방향의 지표 변이가 확인됐으며 향후 24시간 동안 반복 관측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잠시 뒤 일본 측 자동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자료 수신 완료. 현지 지상 관측망에서는 특이사항 없음. 다음 정기회의에서 검토 예정. 지훈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이틀 뒤인데요. 서윤은 화면에 남아있는 작은 화살표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뒤면 비구름은 이미 산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자동 감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변유량 3mm, 초과 시 알림, 증가 속도 가속 시 긴급 알림. 박사님, 퇴근하지 않으십니까? 컴퓨터가 감시할 겁니다. 서윤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볼 겁니다. 새벽 2시, 다카미네 산의 변유량은 2.4mm로 증가했습니다. 새벽 4시 52분, 2.9mm. 긴급 알림 기준보다 불과 0.1mm 낮은 수치였습니다. 시스템은 아무 경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잠들어 있었고 지상 센서는 정상이라는 초록색 표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산속에서는 물을 머금은 흙의 무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점토층 아래에 갇힌 물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압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03분, 다카미네산 상공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형성됐습니다. 앞으로 12시간 동안 내릴 비의 양은 기존 예측보다 10% 많았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의 뿌리가 끊어졌습니다. 뚝! 나무는 옆에 나무에 기대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붙잡고 있던 흙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힘으로 산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5시 43분, 최서윤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자동 분석 시스템의 경고가 떠 있었습니다. 관심 지점 D27 변유량 임계치 접근. 현재 추정값 2.9mm. 서윤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기상자료에는 다카미네산 부근에 강한 비구름이 정체할 가능성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센터로 와요. 3mm를 넘었습니까? 아직 2.9예요. 1mm 때문에요. 서윤은 산의 변위. 그래프와 강구량 예측을 겹쳤습니다. 숫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시선은 마지막 구간의 기울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속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오전 6시 18분, 미즈사와 빵집. 유키코는 평소처럼 오븐을 켰지만 가게 바닥이 미세하게 기울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반 위에 놓인 둥근 사과 하나가 아주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선반 끝까지 이동한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아오이가 사과를 주우며 물었습니다. 선반이 기울었어요. 유키코는 수평으로 보이는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창고에서는 고양이 유키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오이가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바닥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폭은 머리카락보다 조금 넓었지만 벽에서부터 창고 중앙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키코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무소에 전화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가 굴러갔다고, 고양이가 숨었다고, 오래된 집바닥에 작은 금이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로 공무원을 부르는 것이 과민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유키코는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몇 시간 뒤 그녀가 가장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오전 6시 52분, 오카다와 나카무라는 다시 다카미네산 관리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밤사이 비는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도로 옆 배수로는 흙탕물로 가득했고 산 위쪽에서 작은 돌들이 계속 굴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량에서 내려 전날 확인한 배수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오카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가느다란 선이 보였습니다. 폭 2mm, 길이 약 1.5m. 오카다는 무릎을 꿇고 균열을 살폈습니다. 균열 안쪽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 아래에서 압력에 밀려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치를 기록해 나카무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두둑!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오카다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확인보다 철수가 먼저야. 그는 재난관리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관리도로에서 횡균열이 확인됐습니다. 균열 내부에서 용출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경사계는 여전히 정상입니다. 오카다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센서 위치가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자료를 확인한 고바야시가 말했다. 약 60-20m입니다. 오카다는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센서가 감시하는 곳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의 땅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도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주민 대피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오카다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산 전체가 움직인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눈앞의 균열이 단순한 도로, 치마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카다가 말했다. 하지만 평소와 다릅니다. 통화를 마치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m쯤 이동했을 때 나카무라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측정한 균열이 눈에 띄게 넓어져 있었습니다. 2mm였던 틈이 4mm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2배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카다는 사진을 다시 찍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카무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뛰어. 오전 7시 11분 한국위성정보분석센터. 서윤과 지훈은 일본 측 국립방재연구소의 사사키 게니치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사키는 위성 레이더 전문가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현지 지상 센서는 모두 정상입니다. 센서 위치가 변위구역에서 600m 떨어져 있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감시 공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박사님, 2.9mm로 주민을 대피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대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변이 지점의 현장 확인입니다. 특히 임도와 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지훈의 화면에 일본 지역 속보가 나타났습니다. 다카미네산 관리도로 균열 확인. 서윤이 즉시 말했다. 사사키 박사님, 현장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사사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폭 4mm, 용출수도 있습니다. 위성 자료와 지상 징후가 처음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정밀 위성 관측은 오전 8시 04분입니다. 서윤이 말했다. 그때 변이가 증가에 의해 있다면 즉시 대피 판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사키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 재난관리센터에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오전 7시 46분 현 재난관리센터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간구량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관리도로 균열은 몇 분 사이 2배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상 경사계는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경찰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현재 대피 기준에 도달했습니까? 다나카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럼 기다리는 겁니까? 다음 위성 자료가 20분 뒤 들어옵니다. 소방 책임자가 반박했습니다. 주민 600명을 움직이는데 최소 40분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자료를 기다렸다가 도로가 끊기면 늦습니다.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8년 전 자신이 참여했던 산사태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도 비가 잦아들었고 센서는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3시간 뒤 맑은 하늘 아래에서 산이 무너졌습니다.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사면 붕괴. 하지만 다나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난이 예측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정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전 8시 04분 레이더 위성이 다카미네산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두꺼운 구름과 폭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성은 전파를 쏘아 젖은 숲과 바위, 임도 옹벽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분석센터에서는 자료 수신 즉시 우선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관심 지점 주변 5km만 잘라 분석 시간을 줄였습니다. 수신된 영상에는 비와 수분 변화지와로 인한 노이즈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호가 너무 많이 깨졌습니다. 옹벽과 노출암만 남겨요. 필터가 적용됐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지점 4.1mm, 두 번째 지점 4.8mm, 세 번째 지점 5.0mm. 지훈이 숨을 삼켰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서윤은 방향 벡터를 계산했습니다. 모든 지점이 같은 방향,
산 아래 계곡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균 편이 4.9mm, 3일 전 1.8, 새벽 2.9, 그리고 지금 4.9. 변유량뿐 아니라 증가폭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본 측 화상회의에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가속 구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는요? 8.1mm입니다. 최소치로 계산해도 3.8mm군요.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현장 원격 카메라가 촬영한 새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처음 2mm였던 도로 균열이 9mm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즈사와 전 지역 주민에게 대피 지시를 발령합니다. 오전 8시 31분 마을 스피커에서 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평범한 안내 방송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다카미네 산에서 집안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즉시 지정 대피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유키코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오이는 창고로 달려가 고양이 유키를 품에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경찰 차량이 확성기로 외치며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면서도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산이 무너진다는 거야? 센서는 정상이라던데 비가 조금 많이 오는 것뿐 아니야. 일부 주민은 집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논에 물길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소와 닭을 두고 갈 수 없다는 농민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장마가 아닙니다. 즉시 나오십시오. 고령자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 3대가 마을 회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업거나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빗물과 작은 낙석으로 혼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47분 첫 번째 버스가 마을을 출발했습니다. 8시 53분 두 번째 버스가 뒤를 따랐습니다. 세 번째 버스에는 아직 절반도 타지 못했습니다. 유키코와 아오이가 빵집 밖으로 나왔을 때 이웃집에 사는 82살의 야마모토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 할아버지는요, 경찰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유키코는 노인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 계세요. 경찰관이 뛰어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키코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방송도 경찰차의 확성기 소리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유키코는 여행 가방을 아오이에게 넘겼습니다. 여기 있어. 할머니. 그녀는 빗속을 뛰어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뒷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마모토는 욕실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뒤쪽 산에서 낮고 긴 굉음이 들렸습니다. 천둥과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수백 대의 대형 트럭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은 진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산을 바라봤습니다.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봇대의 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도로 위에 물웅덩이에 동심원이 퍼졌습니다. 한국분석센터에서는 변유량이 다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5.3, 5.8, 6주에 지훈이 말했다. 박사님, 속도가 2배로 올라갑니다. 서윤은 일본 측에 긴급 연락을 보냈습니다. 사면 변이가 급가속하고 있습니다. 대피 차량을 즉시 마을 밖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다나카가 무정의로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버스 출발시켜. 아직 주민 7명이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순찰차에 나눠 태워 버스는 지금 움직여. 세 번째 버스의 문이 닫혔습니다. 유키코와 아오이, 야마모토 노인은 경찰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이 출발하려는 순간 아오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사진! 유키코는 빵집 2층에 남겨둔 남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남편이 직접 만든 나무 간판, 모든 것이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키코는 잠시 빵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순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오전 9시 06분 마지막 차량이 마을 입구에 작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카미네산 중턱의 오래된 임도 위쪽에서 점토층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붙어 일어있던 흙과 안반 사이에 물이 밀려 레이야마마산데어 아슬려 들었습니다. 마찰력이 사라졌습니다. 산 전체가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위성 분석 화면의 숫자가 7.2mm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측값은 더 이상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붕괴 지점에서 나무들이 동시에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숲의 능선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였습니다. 흙과 바위,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계곡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먼지 구름만 보였습니다. 곧 산 전체를 뒤덮는 갈색 벽이 나타났습니다. 산사태는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계곡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을 CCTV 화면에서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화면 전체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아오이는 뒤쪽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숲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키코가 손녀의 머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보지마. 굉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다리를 건넌 마지막 차량 뒤로 흙탕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경찰관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량이 다리를 벗어난 순간 뒤쪽에서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다리가 산사태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순찰차가 몇 초만 늦었더라면 차량 안의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 회관과 빵집, 농과 도로가 갈색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사태는 마을 중앙에서 불과 80m 떨어진 곳까지 밀려온 뒤 멈췄습니다. 대피가 늦었다면 수백 명이 그 안에 갇혔을 거리였습니다.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나카는 통신이 끊긴 화면을 바라보며 두 손을 책상 위에 짚었습니다. 잠시 뒤 마을 외곽 대피 차량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주민 명단 확인 중입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습니다. 현재 확인된 주민 609명. 다나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마지막 순찰차 탑승자 명단 확인 중입니다. 무정이 너머로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 유키코, 사토 아오이, 야마모토 겐조 3명 모두 확인됐습니다. 대책본부 안에서 누군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시엘 2명, 전원 생존. 산사태로 가옥 34채와 창고, 도로, 다리가 파괴됐지만 주민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나카는 화상회의 화면 속 최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최 박사님,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7mm였습니다. 다나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7mm가 사람을 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대피 현장과 일본 연구진, 재난센터 직원들이 표시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를 믿고 움직인 사람들이 살린 겁니다. 며칠 뒤 합동조사팀이 다카미네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지상 경사계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센서는 끝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센서가 설치된 위치였습니다. 센서는 단단한 기반함 위에 있었고 실제로 미끄러진 점토층은 600m 떨어진 임도 위쪽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지상 장비는 자신이 설치된 장소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산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위성은 지상 센서처럼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넓은 산비탈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우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시선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위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사사키 박사는 최종 조사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상 센서는 한 점을 정확히 보았고 위성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공간을 보았다. 미즈사와 주민들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키코의 빵집은 산사태를 피했지만 건물 벽과 바닥에 큰 균열이 생겨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오래된 간판도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구조대원이 위험 지역에서 사진 액자를 찾아 유키코에게 건넸습니다. 유리가 깨져 있었고 나무 틀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키코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왔네. 아오이는 고양이 유키를 품에 안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빵집 다시 열 거예요. 유키코는 멀리 보이는 다카미네산을 바라봤습니다. 산의 한쪽은 거대한 상처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숲도 임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열어야지. 유키코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빵이 필요할 테니까. 사건 이후 일본 재난당국은 산악지역 감시체계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지상 센서 주변뿐 아니라 위성 레이더를 이용해 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미세 변이를 함께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연구진은 공동 실시간 분석팀을 구성했습니다. 위성에서 이상 신호가 잡히면 일본 현장팀이 즉시 확인하고 현장에서 균열이나 용출수가 발견되면 한국 위성팀이 해당 지역을 우선 관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공동 재난과학회의에서 다나카는 당시에 녹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처음 대피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상 센서에 이상이 없습니다. 위성 영상 하나로 주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당시에 저는 규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나는 규정이 완성되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에 변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8mm, 0.9mm, 0.9mm, 7.2mm. 우리는 큰 숫자만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다. 하지만 위험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과 속도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서윤은 회의장 뒤편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사키 박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최 박사님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확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신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난 분석가는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언제 기다림을 멈춰야 하는지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다카민 회사는 단 7mm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발밑에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킬로미터 위에서 내려다본 위성은 산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를 처음 본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균열을 확인한 사람은 일본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피 명령을 내린 사람도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업고 버스에 태운 소방대원,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 경찰관, 이웃을 두고 떠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의 행동이 마지막 몇 분을 완성했습니다. 누군가의 승리도 누군가의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앞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조금씩 수정한 결과였습니다. 재난이 지나간 뒤 미즈사와 마을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위성이 처음 포착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7.2mm.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마을을 살렸다.